플라스틱 쓰레기는 땅 위에 그대로 쌓여서 거대한 산을 형성했어요. 높이요. 인도에 있는 18층 높이의 쓰레기 이게 뭐야? 산은 그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휴. 와. 자연 발화? और सबसे ज्यादा डर लगता है, सबसे ज्यादा महसूस करते हैं हम इस चीज के लिए कि इतनी इसकी कितनी गंदी स्मेल है, क्या बीमारी हमें अंदरूनी पैदा करती है, फील होता है अंदर से। जब सांस लेते हैं तो छाती में, चेस्ट में दर्द होता है और हमें कैसे नहीं है। 어떡해.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플라스틱이. 어떡해. 세상에. 미쳤어. 저걸 왜 먹은 거야? 아휴. 아이고, 어떡하니. 아이고. 많이도 먹었다. 저걸. 아, 어떡해. 이걸- 와. 너무 끔찍해. 아, 그냥. 답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매년 4억 톤 가량씩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지구가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냥 뭐 해결 안 되고 계속 방치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플라스틱이 오랫동안 썩지 않기 때문인데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분해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2020년 스페인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찍은 사진인데요. 뭐가 눈에 띄시나요? 76년. 나보다 형이네. 올림픽. 올림픽? 네, 바로 1976년 당시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산되었던 요구르트 제품인데요. 무려 44년이 지났음에도 썩지 않고 멀쩡한 채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전혀 썩지 않고 글씨가 너무 선명해요. 네, 그렇죠. 플라스틱의 장점인 줄 알았던 높은 내구성, 강인함은 쓰레기가 되었을 때 절대 썩지 않는다는 치명적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에서 플라스틱 특성에 대해 설명한 말이 있는데요. 박진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하는데 5초, 쓰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 야. 들어보니 어떠세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배달 용기들 뭐 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그럼 썩지 않는 이 플라스틱을 태워버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없는 게 플라스틱은 태울 때 유해 가스가 그러니까 배출됩니다. 막 연기가 나오네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는 다이옥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발암 물질. 네, 다이옥신. 네,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요. 다이네. 다이. 청산가리보다 무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소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땅 위에 방치되고 있는 거죠.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각국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선진국의 경우 이 쓰레기를 개발도상국에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쓰레기 식민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쓰레기들은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후진국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에 필요하다며 세계 최대의 쓰레기 수입국 역할을 하던 중국이 2018년부터 더 이상 외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맞아, 거예요. 맞아. 그 여파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쓰레기의 양이 4배 이상 늘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의 폐기물 항목에 2020년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새롭게 추가될 정도로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은 국제 사이에 심각한 이슈입니다. 박진희 씨, 개발도상국은 왜 선진국의 쓰레기를 이렇게 받게 된 거죠? 제가 이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쓰레기를 받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상당수가 이게 진짜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이렇게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는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훼손시키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는 1분마다 트럭 2대 분량이
2050년에는 1분마다 트럭 4대 분량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질 거라고 하는데 심지어 2050년이 되면 바다의 해양 생물과 플라스틱 쓰레기 비율이 1대1이 될 거라고 합니다. 와. 물론 생활 쓰레기도 많지만 해양 쓰레기 중에서 무려 절반을 차지하는 거는 다른 종류예요. 그물류 아닙니까? 그물. 낚시용품 네, 맞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아하. 낚싯줄, 부표, 밧줄 같은 어업 폐기물들이에요. 바다 사자의 목에 걸린 것은 바로 낚싯줄이에요. 모르겠어 진짜. 특히 오른쪽에 있는 건 청정 지역으로 여기 알려진 어떡해. 독도 바다 밑의 상황이거든요. 독도 근처 해역에는 무려 30톤의 쓰레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려진 어업 쓰레기에 해양 생물들이 이른바 유령 어업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휴야.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물들을 괴롭히는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동물들을 다치게 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건 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스페인의 한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향유고래의 모습인데요. 고래 뱃속에서 나온 비닐봉지들이 엄청나죠. 네. 아 저걸 다 먹었어. 그 무게가 무려 29kg. 비닐봉지에 함께 페트병, 심지어 우산까지 총 47종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떡해. 먹고 소화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불쌍해. 이 사진은 북극 인근 스웨덴에서 촬영된 북극곰 사진인데요. 뭐야? 듣지 마. 뭘 먹고 있는 거야? 안 돼. 이 비닐봉지 또한 안에 음식을 담았다가 버려진 거라서 그 냄새로 인해서 먹이로 착각한 북극곰이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다를 떠도는 쓰레기를 청정 지역인 북극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왜 바닷가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진짜 인간이 문제다. 짜증난다.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야, 아 너무 작다. 야, 이거 그냥 먹게 되겠는데. 그냥 먹는 거지 이거. 100%지. 어때요? 정말로 입자가 작아 보이죠? 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바람과 물에 의해서 플라스틱 표면이 깎이면서 지름 5mm 미만의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 건데요. 이게 최악일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면 어디든 침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2005년에는 약 16조 개에서 2019년에 약 171개 조로 14년 만에 10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단이. 총무게는 무려 230톤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뿐 아니라 토양에서도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토양에서. 그럼 토양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과연 뭘까요? 비닐 아니야 비닐? 비닐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잡초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농업용 멀칭 필름이라는 건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해봤더니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멀칭 필름이나 농업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양이 무려 1,25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용 플라스틱은 약 50% 정도가 사용 후 수거가 되지 않아서 자연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아 그대로 토양에. 시간이 지나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토양에 스며들고 결국 농작물에 영향을 주게 되죠. 혹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땅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뿌리를 타고 식물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식물 내부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식물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저게 검은 점 같은 게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 까만 점들이 다 미세 말도 안 플라스틱입니다. 돼. 미세 플라스틱은 줄기를 타고 잎이나 열매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먹는 상추 쌈 같은데도
들어갈 수 네. 있겠네요, 충분히.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이게 있죠. 상추도 못 먹겠네. 아무것도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어떡해. 그러면은 그 교수님 오염된 농경지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뭐 정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 정화가 되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키운다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완두콩을 깨끗한 토양에 심어봤는데 거기서 새로 나온 완두콩은 어땠을까요? 안 설마. 깨끗했을 것 같아요. 설마 유전이 되는 거야? 다음 세대로.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어요. 식물이 한 번 미세 플라스틱 노출되면 토양과 상관없이 어미 세대 식물을 통해서 후세대 식물에게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확인이 된 거죠. 진짜 소름이다. 와. 결국 새로운 땅에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떡하지, 진짜? 그런데 이렇게 땅 위에 쌓일 대로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영향은 토양 오염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비와 바람 등에 의해서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강의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와. 특히 강에 꼭 필요한 존재인 이 생물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할 수 있는데요. 이 생물은 뭘까요? 네? 강해? 프랑크톤인가? 네,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물벼룩입니다. 아, 불배로. 벼룩같이 생겼는데. 무슨 물벼룩이 있는 곳에 형광색 미세 플라스틱을 풀어봤거든요. 실험 결과 어떻게 됐을까?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어머 어떡해. 뭐예요? 왜 이렇게 네온처럼 빛나지? 물벼룩의 생식기관, 소화기관, 알주머니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침투했습니다. 와 세상에. 심지어 아래 83%가 죽어버렸거든요. 어떡해. 물벼룩의 개체수가 감소한다면 강의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물벼룩이 없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랑 다름이 없어요. 아유, 진짜 이걸 참. 윤서희 씨,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안 가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구름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구름이요? 구름 안에도 있다고 하는데 구름을 조사하셨어? 이제 후지산 근처에 있는 구름에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고 합성 고무 성분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13.9개까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름에 있다 보니까 대기 중에 떠다니는데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북극에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인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내린다. 네, 지금 여기도 미세 플라스틱 있나요? 있죠, 너무 많을 있죠, 것 당연히 같은데. 있죠. 아, 모든 곳에.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몸으로. 네, 맞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이 불러온 저주의 마지막은 인류 위협입니다. 쓰레기를 버린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그렇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메랑이. 에이, 우리가 뭐 업보죠, 뭐 업보. 네, 사람과 동물, 환경, 의 건강은 원 헬스라고 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명언이네요. 생태계 공통체 중 하나인 사람 또한 결국 플라스틱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바다에선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이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고 먹고 그 물고기가 결국 우리 우리 식탁에.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물고기 그만 먹어야겠네. 야, 소가 그 아까 플라스틱 옷 90kg 먹은 거 못 봤어? 상추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류는 물론이고 굴, 홍합, 심지어 조개를 소금에까지 주고?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어요. 소금에도요? 네. 소금 우리 음식에 다 뿌리잖아. 아니, 소금에도 되면 네, 그냥- 바닷물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돼 있으니까 바닷물로 만드는 소금에서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토양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물론이고요. 우리의 주식인 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밥도 못 먹겠네, 이제. 굶어 죽겠는 음식이 늘어나고 있어. 그냥 살지 마. 야, 못 살아. 내가 어떻게 봤을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죠. 와. 아, 그래서 한 달이면 칫솔 하나를 먹는데요. 칫솔이 한 20g 정도 되는데 그럼 1년에 12개씩 먹는 거예요? 칫솔 12개씩 먹는 거예요. 그 미치겠다. 플라스틱 칫솔을. 그러면은 해가 갈수록 몸무게가 늘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몸무게 안 배출이 늘어. 되겠죠. 네? 네, 배출이 되는 대변으로. 배출 우리는- 대변 우리는 대변으로 나가니까. 근데 입으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되는데요. 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저희 대변으로 현재 배출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몸에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숨을 쉬면 100이면 숨을 뱉을 때 약 25%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한 75%는 우리 몸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좀 많이 쉬면서. 쉬어주세요. 네. 여기 안에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숨을 네, 쉬면 숨을 최대한 많이 쉬어주세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 안에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폐와 창자, 혈액 속에도 있습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플라스틱은 몸 안에 존재합니다. 네, 들어보니 어떠세요? 아, 우리 정말. 지금 장난감이 돼가고 있네요. 진짜 그러네요. 점점 이 몸이 장난감. 인체가 플라스틱화. 플라스틱화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무섭네요. 그럼 우리 몸속에 계속 지금 축적되고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장기 속으로도 막 침투하고 막 그러나요? 에이 설마요. 아까 폐랑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겠지. 폐랑 창자 막 이렇게. 네, 맞아요. 2018년 오스트리아의 연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각각 국적이 다른 8명의 사람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모두 플라스틱 랩으로 포장된 식품을 먹게 하고 네. 페트병 생수를 마시게 해봤는데요. 네. 이후 대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어요.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소화 기관에까지 침투했다는 걸 증명한 그러네. 그런 첫 사례였죠. 아니, 우리가 장이나 막 이런데. 근데 우리 항상 먹는 것들이잖아 저런 것들이. 아 근데 한 번 먹었는데 저렇게 바로 나올 정도면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혈액이나 혈전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와 혈액에 흐르고 혈액은 좀 있겠죠. 그런데. 야. 특히 페트병의 경우 1리터 생수에서 약 24만 개의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가 있는데요. 예? 24만 개? 네. 심지어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야 우리 엄마 그거 달고 사시는 것 같던데. 아 물도 못 먹겠네 이제. 아휴, 안 되겠다. 한 모금 해. 진짜 짜증나네. 야, 한 모금 해. 아, 짜증나네. 이제 이거 준비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교수님 그러면 이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물질로 존재하면서 먼저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쥐의 장에서 장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장의 표면이 손상된 거죠. 상처가 나는 건가요? 미세 아니면은 플라스틱이 거칠기 때문에 장 손상이 되고 심하면 장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실험 결과는 임신한 쥐에 미세 플라스틱을 2주간 먹인 후 태어난 새끼쥐가 생후 4주 후에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새끼쥐의 뇌 조직을 확인해 보니 미세 플라스틱이 파편 형태로 쌓여 있었던 거죠. 유전적 연관성까지 발견된 겁니다.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와, 말도 안 돼. 야 큰일 났다.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아이고. 아, 뭐 이게 돌고 돌다 보면 거기까지 가겠지. 이건 뭐 배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와. 그런데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플라스틱이 인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직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첫 세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데요. 아,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개발한 사람 이름 뭐였죠?
베이클라이트? 베이커리? 그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겠지만 인류에게 좀 큰 시련을 주셨는데요. 아, 또 없으면 또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뭐 인류가. 만드실 때는 또 이렇게 제한이 될 줄 어떻게 아셨겠어요. 맞아. 네, 그냥. 맞아요. 네. 플라스틱은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한 거는 사실 사람들이죠. 아휴, 너무 무분별하게 쓴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진은 1955년도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그런 잡지에 실렸던 광고인데요. 한 미국인 가족이 플라스틱하고 이제 각종 일회용품들을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만세를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쓰고 던져버리는 삶. 와. 무책임하다. 예. 그러니까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일회용, 거잖아요. 일회용이다. 그렇죠.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하면은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광고죠.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미국 거 그 매드맨인가? 매드맨? 거기서 이제 딱 이제 피크닉 하고 나서 쓰레기 이렇게 훅 이렇게 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다가요? 예, 그냥 자연에다가 그리고 버리고 가요, 그냥. 그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그 당시 진짜 사람들이 약간 뭐 별 생각 없었나 근데 봐요. 왜냐면 저런 포스터 운동하면 사람들 다 따라하거든요. 이렇게. 그니까요. 이렇게 이제 쓰고 던져버리는 일회용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소재가 바로 플라스틱이었죠. 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생산됐던 플라스틱이 총 83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가축 이런 동물들을 다 합한 총 질량이 약 40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그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예,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 상당량은 또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까지 바다에 뭐 산업 폐수, 뭐 핵 폐기물, 각종 쓰레기가 다 버려진 건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규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린 이런 온갖 폐기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1969년에 유럽 발트해에서 발암 물질인 비소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높게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에서는 오염된 강에서 거대한 화재 사건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결국 인간에게 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계기들이 됐는데요. 그래서 1972년 드디어 해양 오염에 관한 최초의 국제 협약인 런던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체약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해양 환경의 모든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진하여야 하며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한다. 이 협약에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총 87개국이 참여해서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동의한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해양 오염을 막아보자 음. 이런 결의를 다진 거네요. 첫 발걸음 같은 느낌 좀 들어요. 특히 이 협약에서는 이제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유독성이 강한 수은, 또 카드뮴, 원유, 그리고 핵 폐기물 이런 것들 다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하지만 이 협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강제성. 예. 그러니까 이 협약의 문제가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규정을 위반해서 바다에 유독성 물질, 뭐 폐기물 이런 거 버려도 국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폐기물을 버렸을 때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선언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런던 협약 이후에도 바다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용하는 일이 줄지가 않았고 결국 1996년에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런던 의정서가 이제 새롭게 채택됐지만 여전히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수와 폐기물 이런 것들이 바다로 계속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다에 버릴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썩지 않고 오랫동안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 지구 환경과 바다 생태계에 이제 어떤 위협이 될까요? 한숨 많이 쉬게 되네. 거북이. 아 너무 애기 귀여워. 거북이다. 아 귀여워. 열심히 간다, 열심히. 뛰어라 뛰어라. 엄청 귀엽다. 왜 그래? 박혔어? 어머머, 아이고, 피가 나네, 어떡해. 아우, 저 못 보겠다. 맞추라도 해주세요. 아, 어떡해. 피 나는 거 그지? 어떡해. 아, 나 저 못 보겠어. 아 뭐야? 하우. 에? 뭐야, 저게? 빨대? 어떻게 빨대가 거기 들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저게 또 어떻게 들어갔지? 네. 다행히 영상 속 거북이는 운이 좋아서 발견돼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 바다 거북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때 구조되지 못한 거북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저거 뭐야? 이게 뭐예요? 뭐야 오른쪽?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거북이들이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그물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너무 불쌍해. 저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끈인데 그 끈에 이제 갇혀서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흩어진 플라스틱들이 해양 생물들에게는 마치 쥐뢰 같은 것인데요. 또 다른 동물의 피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물개 이런 거예요. 네, 물개인데요. 아니 뭐 사형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막 목에 걸려가지고 너무 슬퍼 보여. 쓰레기. 왜 애기들 사는 곳에 쓰레기가 저렇게 많아. 우와. 어머, 어떡해. 예, 새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거나 또는 위장이 플라스틱으로 꽉 차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기도 합니다. 어떡해. 아니 컴퓨터 하는 데 같아. 말도 안 된다. 뭐가? 라이터.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독성 물질 때문에 온몸이 마비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쓰레기장 됐다. 알바트로스라 너무 미안하다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진짜. 너무 참담해요. 왜 플라스틱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예,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다가 파도나 모래 이런 데 이제 깎이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지죠. 그 과정에서 이제 플라스틱의 냄새가 나는데 이 바다새의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와 좀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바다새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사는 새들의 90% 정도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그런 연구도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알바트로스는 한 1, 2년 사이에 알 한 개밖에 안 나는 애지둥지로 기르는 완전 이제 모성에 강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위해서 100km 이상
가든 거리 가가지고 먹이를 잡고 다시 갖다 주는 거 되지만 새끼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새끼의 목숨까지 빼앗게 되는 그런 비극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 중에서 무려 90%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산호의 이 화려한 색깔은 산호 자체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산호 속에 같이 살고 있는 여러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들이 이제 내는 것이죠. 진짜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플랑크톤들은 산호 속에 살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산호한테 영양분도 공급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산호에 대해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산호가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식물 아니에요? 식물, 산호초잖아요. 어떻게 동물이야? 네, 산호가 정자, 난자를 통해서 번식도 하고 입과 촉수가 있는 동물입니다. 입이 있어요? 네, 입? 산호 동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산호초들이 가득한 이 호주에서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이 미세 플라스틱이 불러온 또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바로 바다의 산성화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햇빛으로 쬐면 화학적으로 여러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다를 산성화시키는 데 더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바다는 이 산도 pH가 0.01 정도 낮아졌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0.01. 이 단지 0.01의 이 산도 변화가 작은 것 같지만 과거에 수십만 년 동안 못 보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도가 낮아지는 변화고요. 그런 변화 때문에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라고 알려진 이 호주의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이게 여기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죽음의 바다로 불릴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와 뭐야 진짜 그냥 뭐 동물 뼈 같은데요, 산호가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된 거야 또? 생명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와 비극이다 진짜. 이것을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바다의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네. 이거. 그리고 백화될 시간이 길어지면 산호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이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갈수록 이런 백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이곳에 무려 90%에 가까운 이 산호지대에서 다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산호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다의 산성화랑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산호는 바닷속의 탄산을 이용해서 단단한 석회 골격을 만드는데요. 산도가 변하면서 골격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바다 산성화로 인한 이 산호의 피해는 단순히 이 산호 군락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 산호초 군락을 바다의 아파트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해양 생물의 무려 25%에 달하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서식지를 제공해 줍니다. 25%나 네. 생명들 거기 산다고요? 네, 바다의 아파트입니다. 진짜 아파트라는 네. 말 너무 많네요. 그래서 아파트구나. 그래서 이 대규모로 산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는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바다 생명들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지상이나 바다나 부동산이 문제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산호를 죽이는 거는 이 바다 산성화밖에 없을까요? 뭐 인간이 또 뭔 짓을 하겠죠 뭐. 예, 산호는 이제 아주 민감한 생물이다 보니까 오염 물질에도 아주 취약합니다. 아유. 아 오염물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태국에서 바닷속 산호가 병에 걸리니까 관광 도시인 파타야 인근 해안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산호에 해를 끼치는 화학 물질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맞아. 예,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크림 바르는 것을 아예 금지해 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방법들이 뭐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이미 산호의 감소 추세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산호는 다 사라질 것이다. 최근 산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산호의 10%도 채 남지 않을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호의 죽음은 바다의 변화를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야, 무섭다, 무서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던 이 바다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또 치명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 때문인데요. 바다에 어떤 변화?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이 온난화, 바닷물도 온난화되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우리 지난 강연에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지금 지구에는 1초에 4-5개 정도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흡수됐고 지금껏 지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대부분 바다가 감당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양을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이렇게 되자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해역에서는 바닷물의 수온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양 열파라고 부릅니다. 해양 열파. 해양 열파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염과 비슷한 것인데 길게는 몇 달 동안 바다에 이상적인 고온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해양 열파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2015년 북태평양이었습니다. 뭐야, 불타고 있는데? 우와, 새빨갛네. 이 사진이 이제 2015년 5월 달에 월 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빨간색의 온도가 높아진 곳인데 일부 해역에서는 이 바다의 수온이 최대 6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바다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 약간 끓겠는데? 물고기들은 미치죠. 생물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맞아요.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2015년에 발생했던 이 해양 열파는 이 북태평양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바다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따뜻해져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밀도가 낮아지면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층에 잘 떠 있죠. 그럼 이 바다 아래에 차가운 물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는데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차가운 물이 가지고 있던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바다 표면 가까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섞이니까. 그 결과 이 바다 표면에 이 플랑크톤이나 크릴 같은 이런 먹이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걸 먹고 사는 물고기 또 그다음에 그런 동물들이 차례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2015년 당시에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와 바다사자들이 먹이를 못 구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그 서쪽 밴쿠버 근처에 2021년 7월 달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홍합이잖아요. 자, 한 10억 마리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 온도가 거의 뭐 40 몇 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홍합 거의 삶은 것처럼. 와. 네. 좀 그런 물이 큰 40 몇 사건이었는데.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10억 말이 안 된다. 저 어떻게... 그때 바로 연어도 피해 엄청 컸었거든요. 연어도 아시다시피 원래 바다에 있다가 또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이제 연어들 모습 보면 충격적이에요. 왜요? 일단 연어들이 화상 입어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피부가 완전 망가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살이 저렇게 병이 사람 걸려. 화상이... 와. 어떡해. 아니 뜯겨 얼마나 먹- 뜨거우면 심지어 누구한테 뜯겨 아, 뜯어 먹혔는데? 그렇죠.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저렇게 된 거야.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 횟수만 총 170번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으면 한국 바다의 수온도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어떤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 상승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수온이 약 1.35도 정도 상승했는데요. 와. 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겨울바다 수온이 지난 36년 동안 무려 3.6도가 올랐습니다. 이건 제주 바다가 아열대 바다처럼 완전히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는 풀도 많고 모든 바다가 살아 있어서 감태도 많이 오고 뭐 소라도 많고 물건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바다가 이 백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풀에는 거. 바다가 해영. 다 늙어변 다 썩어변. 바다가 다 썩어변.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바닷물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 와, 어머, 어딨어. 돌만 남았어? 아열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와 산호, 해조류가 이제 제주뿐 아열대 아니라 생물들이 국내까지 올라와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백바다. 아유, 백바다 됐다는 말. 뭐 와닿네요, 엄청. 무섭다. 진짜 이상하다. 예, 이렇게 수온이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 환경과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다의 열을 좀 식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바로 이럴 때 이제 바다의 온도를 낮추는 것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동물이 있습니다. 고래? 네, 혜석 씨 정답입니다.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가 네. 고래? 고래? 예, 고래가 이 지방과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몸속에 탄소를 많이 저장합니다. 거대한 덩치와 이 긴 수명 때문에 고래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래 한 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33톤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13톤? 예, 고래가 나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입니다. 오, 지구 환경 지킴이네요. 그럼 네. 고래를 좀 많이 번식하게 해야겠는데요. 예,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몸에 저장한 이런 고래가 죽고 나면은 바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백 년 이상 바다 밖으로 배출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고래가 도움이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다량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 표면 근처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돼주는 것이죠. 우와. 대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도와준다니까. 저희도 배설만 해서 지구랑아 막을 수 있다면 그럼 혹시 저희 대변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잠깐만. 앞으로 바다에다 똥 싸게요? 이거 싸야겠는데? 아니 바다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너무 기특하다. 앞으로 모든 인간들도 고래 잡으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보호해야죠. 태어나서도.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고래 숫자가 지난 100여 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고래의 개체 수는 무려 400에서 500만 마리에 달했었는데 이 정도 숫자면 한 해에 약 2억 2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해서 해저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한국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양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고래는 현재 그 숫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130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폭염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래를 사냥한 결과 고래의 다수종이 멸종 위기에 지금 처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고래를 왜 잡는 거야?
고래가 이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드니까 고래를 보호하려고 1986년에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포경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잡이를 재개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쌍해. 여기는 유럽인데 정통적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정통 100% 정통이야. 진짜 못 보겠죠. 진짜 너무 화난다. 와, 피바다네 완전. 완전 피가 됐죠. 뭐하는 짓이야 이거. 이렇게 폭염으로 크게 줄어든 고래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개체수가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크릴새우나 플랑크톤 같은 이런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삼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명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고래의 먹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고래들이 먹이를 찾아서 육지 인근에 몰려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육지 인근 바다에는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갖 어업 쓰레기에 걸리거나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 불쌍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해양 열파가 발생했던 2015년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고래가 무려 550% 증가했다고 합니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결국 지구에서 온도가 자꾸 높아지는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전 지구적으로 고래가 더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높아진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바다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현재 바다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바다 속에 있는 바닷물의 산소가 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소도. 바닷물 속에는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도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이 녹아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그 시원한 사이다를 밖에 놔두면은 미지근해지면서 금방 탄산이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원리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산소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 끔찍하다. 물고기들 대부분 산소가 줄어드니까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줄어든 바다를 죽음의 바다,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는 데드존이 한 45군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022년에는 전 세계 바다에 무려 700여 곳이 다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바다로 돌변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죽음의 바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데드존 수까지 합치면은 아마도 최대 1000곳 이상의 바다가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런 죽음의 바다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인 바다에서 생명체가 점점 살 곳을 잃고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바다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건들이 한 번씩 발생해서 바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엎친 데 덮친 게 없네. 그거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유조선. 네, 맞습니다. 석유가 유출돼서 원유가 이렇게 퍼져서 바다 생태계를 또 파괴하는 문제인데요. (20세기) 중반부터 바다에서 이 원유 시추 붐이 일어났는데 원유 시추 과정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대규모 유출이 벌어지기도 하고 조난을 당하면서 유조선이 파괴되면서 원유를 유출하기도 하죠. 안에 그 기름 그 제거 그 봉사도 저희는 해봤는데 진짜 안 닦여요. 그거 돌에 되게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띠가 인근 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구에는 최소한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수님, 근데 뭐 이런 초대형 사고 말고도 거의 매년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유출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해상 기름 유출 사고는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10,000여 건 정도의 원유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000여 건? 아유. 예, 이렇게 바다로 유입되는 기름량이 약 1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유조선 유출이 아니라 이제 육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매일 타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트럭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그게 지하수로 강으로 흘러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파괴되며 바다의 생물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사라진 바다는 결국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구 환경이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지금 이대로 바다를 방치하면 인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육식 등의 이런 생활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초래한 지구온난화는 특히 2019년에 지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년?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뭐지? 근데 저희는 사실 체감상 2도는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 바닷물의 수온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온이 바뀐다는 거는 엄청난 열이 거기에 공급이 됐거나 또는 엄청난 열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거대한 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규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인도양 양 끝에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던 겁니다. Please stand by. What's the location of your emergency? They're on the driveway, but there's fires broken out up closer to the house. 그리고 모든 국민을 이 공포와 혼돈으로 내몰았던 끔찍한 재해가 바로 초대형 산불이었죠. 진짜 무서운 시기였어. 아니 이게 진짜 전 세계 뉴스 다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저렇게 새빨갈 수가 있나? 어떻게 들어가 거기?
근데 저것도 기후에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막 타고 저러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나무가 타면서 거기서 이제 그 보관됐던 이산화탄소 또 배출되니까. 와, 저 빨간 하늘 보세요. 와 진짜 지옥이다 지옥. 와, 너무 무서워. 초기에 불이 붙은 곳은 호주 동남부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하고 이제 퀸즐랜드 주의 두 군데였습니다. 이 건조한 산에 갑자기 마른 번개가 막 내려치고 이러면서 불씨가 붙고 산불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산불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이 호주 대륙에서 산불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전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에서 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연 인원 25만 명 이렇게 투입을 하고 소방 차량 700대와 항공기 100대 이상 이렇게 동원을 해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는데요. 심지어는 미국, 뉴질랜드, 싱가폴, 캐나다 등등 해외에서도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소방팀을 지원받아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챔버 씨 진짜 그때 당시에 그 호주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산불 막 안 꺼질 때. 진짜 호주에서는 원래 몇 년에 한 번씩 큰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멈추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This is literally not real. This is not real. Oh my god,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That's massive, man. I've never seen that before. Huge. It's frightening. It's a monster. It's ravenous. 교수님, 그러면 이 산불이 왜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번진 거예요? 예, 그거는 이 산불을 진압하기 어려운 아주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산불 현장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화재 진압을 무척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지?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번질 때. 진짜. 회오리 바람. 회오리도 일어나 갑자기. 와. 불 토네이도. 어머,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저런 건 처음 봐요. 진짜 지옥에서 나올 것만 같은. 와, 저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아니 근데 저거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기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화염 토네이도, 파이어 데블 이렇게 부르는, 즉 불의 악마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인데요. 대체 화재 지역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이 산불이 일어나면은 불이 워낙 뜨거우니까 대기를 가열하죠, 고기를. 네. 그렇죠. 가열을 하니까 뜨거워진 고기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하늘로, 위로 이렇게 치솟는 거죠. 이렇게 공기가 치솟으면은 주변에 있던 고기들이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 회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불의 불꽃과 재를 막 흡수하면서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수백 미터? 수백 미터까지도 되는 그런 거대한 불 회오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백 미터 웬만한 고층 건물. 그러니까요. 예. 전 실제로 처음 보면 봤어요. 얼마나 무서울 건데요, 예. 진짜. 그리고 이 화염 토네이도는 풍속, 여기 부는 바람이 최대 시속 200km. 200km? 예, 미터. 200km? 예. 중심부 온도는 10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산불 피해를 더 키우고 화재 진압도 아주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또요? 지금도 못 막는 수준인데 문제가 더 있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뜨거운 하늘에서 느닷없이 마른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막 펼쳐지는 겁니다. 에? 번개가스?
진짜 무섭다. 비라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이 번개가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번개가 바람에 밀려서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내려치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사방으로 막 불을 쏘는 뭐 그런 셈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산불이 안 났던 곳에 자꾸 산불이 번지면서 이 산불 범위가 자꾸만 확장하고 와.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산불은 또다시 번개, 화염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다 증폭시키면서 호주 산불을 점점 더 거대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염 토네이도에 뭐 번개, 악재가 다 겹쳤네요. 그러니까 기후를 이렇게 만든 인간에 대한 지구의 심판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고 3달이 지난 12월 말 불난굿이에요, 저게? 저렇게 다 번졌다고요? 네. 호주 역사상 최초로 호주의 모든 주에서 이 산불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그런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남부만 피해본 게 아니구나. 항상 그냥 기적을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호주 정부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이제 심각했던 뉴 사우스웨일즈 그 주의 한 장관이 이거는 산불이 아니라 원자폭탄이다. 원자폭탄이다. 그러면서 아주 절망에 찬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2018년 기준으로 8만 마리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 화재 때문에 6만 마리 정도가 죽거나 다쳤을 걸로. 네. 말도 안 돼요. 근데 겨우 살아남은 코알라도 생존이 위험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알라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칼립투스 숲이 화재로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구나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점점 수가 줄어가던 코알라가 이 화재로 인해서 멸종 위기종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근데 코알라뿐만 아니라 진짜 호주 상징하는 동물 또 있잖아요. 캥거루. 캥거루. 불길을 이제 도망치려다가 그대로 이제 조조망에서 걸려가지고 사망하게 됐던 사실인데 전 진짜 이거 보고 굉장히 마음 많이 아팠어요. 이처럼 산불 때문에 휘말려 죽거나 다친 야생동물 수가 무려 30억 마리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30억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육상동물만 포함된 통계라서 어류, 곤충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더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생명이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 산불이 뭐 호주의 모든 걸 다 파괴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호주의 자연환경 이것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이 됐고 거대한 불이 지나간 자리 이제 다 잿더미가 돼버렸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온갖 노력을 해도 총동원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끝나지 않는 이런 재난 속에서 호주 사람들은 이 공포와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화재가 시작된 지 이제 6개월이 됐던 2020년 2월이죠. 호주 전역을 괴롭히던 대화재가 갑작스럽게 꺼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산소가 없어져서 그런가? 더 이상 달 숲이 없어진 건가? 바로 엄청난 양의 폭우가 호주에 쏟아지게 된 것이죠. 지난달 최악의 산불을 겪은 호주에서 이번엔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호주 중남부 해안을 따라서 내린 비의 양이 무려 350m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이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호주 화재가 빠르게 사그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와, 대박이다. 그래서 2020년 2월 13일 호주 정부에서는 이제 화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초대형 산불 사태가 종식되었음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반년을 계속 불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교수님 이게 말이 아닌데 지금 이거 이 정도면은 호주의 피해가 엄청났겠어요. 네, 이 무서운 화재가 피해도 아주 역대급으로 있었겠죠.
이 화재로 불탄 면적이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국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한국 전체보다도 더 넓은 땅이 불타서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호주 전체 숲의 약 14%가 불이 탔고 수십 개의 국립공원과 약 2만 개 이상의 농장이 피해를 입게 됐었고요. 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우리 돈으로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80조 원 이상 이렇게 추산이 된다고 하니까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호주에 내린 폭우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가 엄청난 양의 홍수가 돼서 다시 도시를 덮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호주를 뒤덮었던 이 잇따른 재해들을 설명하면은 기후 위기가 불러온 기후 재난, 기후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인도양에서 나타났던 이 2도의 수온 차이가 대체 호주에 왜 이런 기후 재난을 불러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2019년 가을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온도 차이가 관측사상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인도양 서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올라갔고 동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추가로 공급된 열 에너지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곳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1초에 원자폭탄 4개, 5개씩 터지는 만큼의 열이 매년 거의 바다에다가 다 축적이 되면서 바다가 이 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기 순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다 바꾸면서 각종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중요하구나. 네, 실제로 2019년은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2000년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높았던 그런 해였고요. 인도양에서도 이때 바로 이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도양 동쪽에서는 주변에 있던 바로 호주에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래서 가뭄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가뭄 때문에 폭염 때문에 아주 뜨거워진 이 대지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작은 스파크만 이렇게 하나 생겨도 불이 막 번지게 되는 그야말로 대륙 전체가 불쏘시개가 된 상황이죠. 이 대륙 전체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산불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인도양의 동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서쪽에서도 기상이변이 생겼나요? 예, 맞습니다. 원래 지구 전체의 순환 시스템에서 물의 양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어디선가 비가 극단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거는 어딘가에서는 비가 극단적으로 많이 내렸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는 아까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서쪽에서는 평소보다 더 뜨거워지니까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대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비구름이 비를 어디에 뿌렸겠습니까? 아프리카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양 서쪽에. 동아프리카. 네. 저기 소말리아에 비 많이 왔겠네.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해서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등 동아프리카 그 일대에 무려 2달 동안 이례적인 수준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사실 이런 폭우에 취약할 것 같아요. 취약하죠. 이게 이제 홍수가 되니까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300만 명? 예, 수백 명이 사망하고 이런 참사가 여기서도 벌어지게 하긴 거기 폭우가 안 오니까 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진짜 방법 없을 거니까. 그렇죠. 예, 중국과 일본의 장마전선 일부가 한반도 쪽으로도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동시에 본격 장마권에 든 가운데 나라마다 집중호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양의 수온 상승이 원인인데요. 강남 물바다. 강남 물바다 되고 그때구나. 예, 장마 기간 동안 지역별로 최대 1000mm 넘는 비 이런 것들이 다 전국을 또 휩쓸고 장마 기간도 역대급이었는데요. 예, 관측 역사상 최장 기간인 54일 장마를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막 건조해지고 뭐 더워진다고만 생각했는데 홍수까지 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온도가 기온이 1도 올라가면은 예, 수증기가 7%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온난화가 되면서 습해지기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담뿍 올려서 대륙에다가 쏘는 거네, 그냥 땅에다가. 그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의 홍수가 점점 더 자주,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안정권이 아니잖아. 이건 안심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올해 한국도 막 그 홍수 엄청 나가지고 막 강남이 뭐 물에 잠겨서 막 천장 떨어지면서 막 물 쏟아지고 그러니까 뭐 뉴스 보니까 차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휴대폰 하면서 집에 못 가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차가 그냥 둥둥 막 떠다니고 와, 아무튼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북극 그러면은 이 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하얗게 돼 있는 아까 빙하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북극을 이루는 거는 사실 빙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북극은 이제 북극해라는 바다로 돼 있죠. 북극해에는 이제 거대한 해빙이 있고 북극해 해빙 외에도 옆에 있는 이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의 북부 스발바르크 제도, 이 영역 전체를 우리가 북극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북극이 이제 지구의 이제 그 열 균형을 잡아주는 지역이니까 냉장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냉장고예요? 좋은 표현이군요. 기후 위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치 냉장고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북극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와, 아니 북극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사막 아니에요? 갯벌이요? 교수님 다른 사진 같은데요? 영상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장면. 이게 빙하였다고요? 20도? 목이 있다고? 거기에? 어머, 20도 말도 안 된다. 어쩜 좋아. 끝났다 우리. 아우 저 목이 진짜. 아니 이렇게 푸릇하고? 북극 아닌 것 같은데. 긁을 수도 없고 아우, 어떡해. 와. 얼음이 저렇게 다 없어졌다고요? 예, 북극 사막이 아주 심각하죠. 이 북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양열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기 때문에 항상 낮은 기온을 유지했었고 이제 그 덕분에 북극해 바닷물이 얼어서 수온이 낮고 차갑고 얼어서 빙하가 되고 해빙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북극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북극권의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유,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효과는 빼고 해에 따른 변화만 나타낸 겁니다. 와. 하얀색이 빙하가 거의 거의 다 없는 건데요. 없어졌는데요? 아니 이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예, 이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의 4분의 3이 다 사라진 상황이죠. 남은 부분이 얼마 없어요. 예, 북극권이라는 곳은 이제 지구상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2배, 3배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정도만 돼도 북극권의 여름 해빙이 완전히 다 사라질 걸로
완전히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 큰일 났네 진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지구 최대의 얼음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그린란드인데요. 그린란드 정상 같은 경우는 한여름인 7월 달이 돼도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를 안팎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눈이 계속 내리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2021년에는 관측 사상 최초로 거기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눈 대신 비가.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70억 톤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얼음섬에 비가 내리면은 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녹겠죠,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당시 내렸던 비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그 정도 면적에 달하는 얼음이 다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6도까지 그린란드에서도 올라가고 60만 톤에 가까운 얼음이 새로 또 녹아버린 겁니다. 이게 다 녹으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북극권의 비가가 이 지구에 이렇게 내려쬐고 있는 이 태양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일종의 반사판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얗잖아요. 하얘니까. 그래서 하얀색으로 비가로 덮여 있을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 줬는데 이제 이게 녹으면서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녹겠네요? 그리고 빙하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얼음으로 바다를 덮어서 수증기 증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가속화될 일만 남았네요. 진짜 악순환. 예, 이렇게 북극권이 급속도로 더워지다 보면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북극권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녹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영구 동토라 그러면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즉 여름이 돼도 잘 녹지 않고 영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얼어 있는 땅이거든요. 이게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14%나 차지하는 넓은 영역인데 그런데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그 탄소량의 2배가 넘는 1조 6천억 톤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탄소가 영구 동토층 속에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가 다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아니 안 돼. 네. 녹으면 안 돼요. 녹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엄청난 이 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 나오게 되면 온실효과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온난화는 더 빨라지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영구 동토는 그야말로 이 얼음 속에 있는 시한폭탄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어떤 징후들이 있나요? 예, 그런 여러 지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6월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북극권의 도시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 이게 아무리 더운 여름이 돼도 평균 기온 20도를 안 넘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치솟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베리아에서는 150년 만에 닥친 고온,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형 산불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요. 시베리아의 산불이란 단어가 그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불이 난다는 게 그죠, 맞아요.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이 얼어있던 땅에서 그게 녹으니까 그 언 땅 위에 세워져 있던 광산, 공장, 송유관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균열이 가고 있고요. 2019년에는 영구 동토층의 유류 저장고가 파열돼서 디젤 2만 톤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진짜 별의별의 일 다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것 중에 놀라웠던 게 있었어요. 2016년도 7월에 러시아 시베리아 이제 야말반도 쪽에서 약 2,300마리의 순록이 갑자기 이제 죽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탄저균 때문이었어요. 탄저균?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영구 동토에서 원래 이제 죽었던 순록들이 있었는데 그 순록들이 옛날에 탄저균 통해서 이제 죽었나 봐요. 그래서 그 탄저균이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감염이 되는 거죠.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죽었다 하는데 영구 동토층 안에서 어떤 바이러스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진짜 너무 무섭다고 하고 하는 수십만 년 게 동안 묻혀있던 몇백만 년 이상 있던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약간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들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급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또 있습니다. 예,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권의 변화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구에는 이 대기 순환에 따라서 다양한 바람이 곳곳에서 붑니다. 다양한 바람들이 부는데 그 바람에 따라 대기가 순환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날씨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북극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주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트기류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제트기류는 이제 아주 높은 상공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부는 그런 바람인데 북극에 있는 차가운 대기하고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대기하고 사이를 이 제트기류가 흘러가면서 막아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바람 장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 두 곳의 온도 차이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극의 차가운 기온을 가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런 중위도에는 이런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북극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워지면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나요? 아, 약해지고 그냥 들쑥날쑥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북극이 더워지니까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저렇게 구불구불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이 벨트가 풀리는 거네요. 진짜 전 세계 기후가 들쑥날쑥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기후를 각종 기상이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치 재난 영화 한 장면 같은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졌는데 뭐 여름에 눈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 피해가 아주 컸던 곳이 미국 텍사스 주였습니다. 텍사스요? 원래 텍사스는 이제 한겨울이 1월에도 영상 10도 이상으로 더운데 막 산타 할아버지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꼽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텍사스의 온도가 영하 20도 막 이렇게 영하 20도요? 네, 텍사스가 더 알라스카보다 더 추워지는 그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최악의 한파에 가장 큰 피해를 본 텍사스주에는 중대 재난이 선포됐습니다. 텍사스에 눈 온다고? 폭설. 이제 곳곳에서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전기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하려고 하다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죽거나 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말도 안 돼요. 정말 이대로라면 정말 교수님 20년 안에 다 죽겠어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곳을 따라서 미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그 텍사스까지 북극의 냉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한파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당시 텍사스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인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계절이 예측되고 막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떻게 살아?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열이 또 보존이 돼야 되니까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추워졌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극단적으로 또 더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서는 재앙적인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네. 영국의 낮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원래 좀 더웠는데 그게 위로 쭉 올라온 느낌이네. 그리고 이 유럽을 괴롭힌 거는 폭염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수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유럽의 3분의 2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독일의 라인강이 바짝 말려서 바닥을 드러냈고 사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이 그린란드하고 남극의 빙상이라는 형태로 있는데요. 문제는 이 얼음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하루 평균 60억 톤, 사흘간 180억 톤의 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아유. 쓰나미네. (7m) 상승? 얼음의 절대량이 많은 이 남극의 빙하가 인류 종말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극 대륙의 98%가 평균 두께 2,000m가 넘는 빙하로 다 뒤덮여 있고요. 우와. 우와. 57m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극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 나사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연간 2,520억 톤의 빙하가 여기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올림픽 수영장으로 보면은 약 1,000만 개 이상 채울 수 있는 1,000만 개 이상이요. 올림픽 수영장 1,000만 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극에는 종말의 방아쇠를 당기는 빙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운명의 날 빙하, Doomsday Glacier 막 이렇게 부릅니다. 뭐길래요? 정식 이름은 스웨이치 빙하. 이 지금 스웨이치 빙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의 아래쪽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이거를 녹이고 있는데 이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은 스웨이치 빙하가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고 안 돼. 금가 있네. 금가 있어. 전체 남극 빙상의 어떤 그 코르크 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마개가 뽑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을 아주 빠르게 단번에 상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이야. 아직은 그 뭐 잠긴 나라는 없죠? 잠기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요? 예. 바로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 예를 들면 몰디브만 해도 맞아. 국토 면적의 80%가 해발 1m 이하인 우와. 섬나라라서 해수면이 지금처럼 상승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디브가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와, 몇 년 안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 남태평양의 투발루 같은 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도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공항이 있던 섬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이태리 베네치아도 좀 상승돼가지고 문제 생겼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지구촌 곳곳에서 이 해수면 상승 그런 피해들을 과거와 다르게 점점 더 자주 겪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한 문제이다 보니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바닷속에서 뭐 하는 거지? 몰디브 대통령하고 정부 인사들이 2020년도에 바닷속에서 같이 내각 회의를 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건데요. 사진에서 지금 서명하고 있는 저 서류가 국제사회가 이 기후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머지않아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거를 암시하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근데 이 해수면 상승은 이 몇몇 섬나라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와 접해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이 다
잠재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최소 1억 명 이상이 이 해수면 상승 영향을 곧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떡해. 지금의 속도로 보면 저게 한 몇 년 뒤?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는 1년에 3mm 정도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해수면 상승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몇 배나 빨라진 것이죠. 이게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지 이 전망도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은 한 8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2100년 정도가 되면은 해수면이 한 1.1m 올라가겠다.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보수적인 거라고요? 이거는 평균 해수면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거기에서부터 다시 태풍 같은 게 오면서 해일이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니까 이 침수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지금 암 말기다. 이거 복구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떡해요? 네, 지구 종말 시나리오는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 1.1도 올랐다고 했잖아요. 2도를 넘어서 3도, 4도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내보내면 수십 년 안에 2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미 1.1도 올랐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0.4도가 더 올라가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는 그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막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온난화 수준을 막아야 되는 그 최후의 보루 저지선이 1.5도, 2도 이제 그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다고요? 딱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첫째,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급격히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거의 탄소에 기반해서 문명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탄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는 빠르게 탈탄소 사회로 바꿔나가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는 11.8톤, 세계 평균의 2.5배나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때 정부와 기업을 바꿀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 전체를 바꿀 수가 있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하고 소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생활하면서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뭔가를 사려다가도 좀 멈칫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제로 웨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최대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그 철학이 딱 간단해요. R 5개 지키면 되는 건데요. refuse, reduce, reuse, recycle, rot. 이렇게 지키시면 지구가 훨씬 더 행복하고 바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풍 매미 이후 우리나라는 방제를 통해서 태풍 피해를 많이 줄여왔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에 있어서도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을 지금 시작해야 될 때인 겁니다. 이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너무도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깊이 새기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후변화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